6월 10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 순매입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7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을 2.8%, 내년과 내후년에는 2.1%로 전망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갤런당 8.6달러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디젤과 가솔린 차량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업계가 해외여행객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의무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외국 투자 유치 순위가 9위에서 6위로 올라왔습니다. 1차 상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유럽의 금리 인상 소식을 주시하며 3대 지수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3.07%를 돌파한 점이 이 증시를 더 위축시켰는데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증시가 얼어붙은 만큼 투자자들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바로 체크해 보시죠.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 가까이 하락하며 32,000선 초반까지 주저앉았고 S&P 500 지수도 2% 넘게 빠지며 4,0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 큰 폭으로 밀리면서 11,700선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을 주시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1.4% 빠지며 6,300선까지 밀려났고 독일 닥스 지수도 1.7%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 0.7%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이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한 이후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반면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후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 전환한 뒤에 0.2% 오른 877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이 수출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일부 지역의 신규 봉쇄 조치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7% 밀리면서 3,200선에서 홍콩 항생지수도 0.6% 떨어지며 22,000선 아래로 다시 후퇴했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엔화 약세가 지속됐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 동력이 제한됐는데 전일 대비 0.04% 오르며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2의 금리 인상 소식을 주시하며 장중한 때 3.07%를 돌파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2.82%까지 올라온 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컨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ECB가 통화정책을 통해서 7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금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며 낙폭을 좀 더 확대한 가운데 최근 상승하던 중국 기술주가 알리바바 여파로 급락했고 코스트코에 힘입어서 소매유통업종이 견검을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우지수가 1.94%, 나스닥이 2.7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친 좀 이슈들 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먼저 ECB 통화정책회의인데요. 유로존 중앙은행인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7월에는 25bp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9월에 추가적인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9월 인상 비율은 인플레이션 추이에 달려 있는데 악화될 경우에는 더 큰 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한편 ECB는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 율을 6.8%로 전망했지만 내년에는 3.5%, 2024년도에는 2.1%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라가르드 ECB 총재 또한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가운데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했지만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여파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영향을 줬는데요. 북경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유흥시설 운영이 중단되었고 상하이시의 일부 지역에서 11일 전 주민 대상으로 PCR 검사를 단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상하이 민항구의 하루 봉쇄와 전수검사 소식은 재봉쇄 우려를 높이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빗절 금속이 하락하는 등 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이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시죠. UBS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는 $1,100를 반복했고요. 이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한 뒤 매력적이라며 운용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테슬라의 경우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719 선에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한편 캐시우드의 아크인버스트먼트가 테슬라 주식을 약 5만 5천 주 사들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작년 11월 사상 최고가에서 반토막이 나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의 1분기 손실폭이 확대되면서 오늘장 주가가 무려 7%나 빠진 모습입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가 올해 상반기 니오의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어제만 하더라도 이 노바백스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오늘장에서는 FDA 승인이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에 노바백스 주가가 17%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FDA 측은 노바백스의 백신 제조 과정의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장 모더나도 크게 빠졌습니다. 무려 9.7%가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디즈니는 TV 콘텐츠 경영진인 피터 라이스가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오늘장 디즈니 주가는 3.7%로 좀 크게 빠진 모습이고요. 또 엑스모빌 주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당분간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엑스모빌은 올해 들어 61%가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장 장끝으로 가면서 낙폭을 키워가더니 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광산업체 프리부트 맥모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전기차로의 전환이 향후 몇 년간 더 많은 구리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오늘장 프리부트 맥모란은 4% 가까이 빠진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알리바바 소식입니다. 엔트그룹은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입니다. 2020년 11월 세계 최대 IPO가 될 예정이었던 이 엔트그룹이 현재는 IPO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오늘장 알리바바 주가가 8% 내림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키방크가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긴 했지만 미국 내 수요가 약해지는 신호를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은 3.6%로 좀 빠진 모습입니다. UBS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UB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잠정치를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 종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마이크로소프트는 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애틀란틱 에코티스가 코스코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멤버십 수입의 안정성으로 코스코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잘 견딜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 코스코의 경우는 0.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루프가 베스트바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고요. 오늘 장 베스트바이는 3% 가까이 떨어지며 마감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홈디포와 로우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주택 개조 사업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분석이고요. 두 종목 모두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홈디포가 0.7%, 또 로우스가 0.9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타겟은 배당금을 20% 인상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상승하긴 했지만 장 끝으로 가면서 낙폭을 키워가더니 1% 하락으로 결국은 마감을 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에 대한 JP모건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테이크투 주가는 올해 들어서 26%가 빠졌는데요. 이 주가 하락으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또 테이크투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의 거시적인 요인에 대한 위험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장 테이크투의 경우는 1.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엔이 디어에 대한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디어가 산업군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이 디어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설득력 있지 못하다며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장 디어는 2.7% 내림세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이번 달 말에 있을 페덱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오늘 장 페덱스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서스퀘하나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와 또 로얄 캐리비안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크루즈 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오늘장 노르웨이안 크루즈는 무려 9%, 또 로얄 캐리비안의 경우는 8% 좀 크게 빠지며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가는 어제보다는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봉쇄령이 해제됐던 중국 상하이의 일부 지역에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재봉쇄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내려가도 크게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 3개월간 최고치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프리스는 당분간 원유의 공급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더 오르는 유가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WTI는 121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22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LNG 수출 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LNG의 해외 수출이 최소한 3주간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 물량이 미국 내에 장기간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계약이 취소되거나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졌었는데요. 미국산 LNG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가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은 다시 한번 올라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장에서 천연가스 3%대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곡물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체 곡물 수출량은 6월 첫날부터 지금까지 25만 2천 톤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와 관련해서 터키와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곡물 시장은 이제 곧 발표될 세계 농업 수요 및 공급 추정치와 작물 생산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두와 대두유와 관련된 특이한 소식은 따로 없었고요. 가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대두는 2% 가깝게 올라서 1,770센트 선에서 대두유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82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최저점에서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설탕 선물의 숏 커버링을 촉발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탄올 가격도 오르게 되고요. 이 브라질의 설탕 공장들이 설탕보다 에탄올을 더 많이 생산하게끔 만들어서 설탕 공급이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 설탕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 정도 상승했습니다. 19센트 선 안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돈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육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6월 2일을 기준으로 발표된 주간 돈육 수출 판매량은 주간으로는 22%, 연간으로는 12% 감소했는데요. 7주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오늘장 돈육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104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금은 오늘장에서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내일 발표될 미국의 5월 CPI를 긴밀하게 따라가 보시는 게 이 금 가격의 추이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 보도록 할게요. 큰 폭은 아니고요. 미미하게 빠졌습니다. 0.33% 정도 내려가면서 1,849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은도 어제에 이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은 같은 경우 2% 가깝게 빠졌습니다. 21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백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백금은 남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장기화되는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들로 인해서 올해 3월 초 백금 가격은 온스당 1,197달러까지 급등했었는데요. 이후 4월 말에는 90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가 팔라듐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산업계에서는 저렴한 대체품인 백금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니 백금의 가격은 향후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망이니만큼 가격을 좌우하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백금은 오늘장에서 4% 정도 급락했습니다. 97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구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일부 지역에서 다시 한번 봉쇄가 예고됐습니다. 이전만큼 강력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구리는 떨어졌습니다.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2%대 낙폭 키웠습니다. 4.36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여전히 중국에서 부풀려진 재고량으로 인해서 악화된 투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물 시장에서 거래 둔화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철금속은 신중하게 흐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2,762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장 특징 ETF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상승한 ETF는 빅스 지수와 천연가스 관련 펀드들이었습니다. 반면 하락한 ETF는 수소 그리고 중국 관련 ETF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금요일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현지 시간 9일 오후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8%까지도 올라서 26.09를 찍었습니다. 빅스 지수의 기준점은 30입니다. 관련하여 빅스 지수 단기 선물 ETF가 장중에 상승 ETF 상위 순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티커명은 빅시인데요. 오늘장에서 빅시 ETF 4%가량 올라서 1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프리포트 LNG 텍사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최소 3개월 동안 공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럽 가스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화재로 글로벌 공급에 압박이 생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에서 UNL ETF를 포함하여 UNG와 GAZ 등 그동안 소개드렸던 천연가스 ETF들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중 UNL 펀드가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풀네임에서는 US 12months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2주마다 근월물을 매도하고 다음 12개월물을 매수하면서 롤오버 비용을 12분의 1로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이 펀드는 4%가량 상승해서 27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ETF입니다. 이날 수소 연료전지 에너지 기업 퓨어셀 에너지가 2분기 미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0.05달러대로 예상됐던 주당 순손실이 마이너스 0.08달러 나왔고요. 3천만 달러대로 예상됐던 매출 역시도 1,600만 달러대로 낮게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10%가량 하락해서 3달러대로 내려갔는데 회사가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장 막판에는 그 낙폭을 6%대로 조금 줄였습니다. 관련하여 수소 ETF HYDR은 이날 7%가량 하락하여 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X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로 퓨어셀 에너지를 8%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 외에도 블룸 에너지와 플러그 파워 그리고 발라드 파워 등을 10% 이상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모두 이날장에서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4%대에서 8%대까지의 낙폭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추진하면서 올해 연말께 20차 당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때까지 중국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9일 사우스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이 관료들에게 당대회 개최 전까지 사회 경제적 안정화를 이루도록 당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상승 마감했던 중국 관련 주식들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 약세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중국 ETF PGJ는 6%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상위 보유 종목들 역시도 모두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가 4%가량 빠졌고요. 징뚱닷컴과 알리바바가 각각 7%, 8% 이상 빠졌습니다. 참고로 어제장에서 알리바바는 14% 이상 상승 마감한 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장도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7월과 9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이고 이와 함께 라가르드 ECB 총재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악화될 경우에 금리 인상 가속화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까지 던져놨는데 오늘의 첫 번째 이슈 ECB의 금리 인상입니다. 7월과 9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예고했는데 만약에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 9월에는 좀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현지 시각 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기준금리는 현행 0%로 동결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는 각각 마이너스 0.50%, 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7월에 0.25%포인트 인상하고 9월에도 재차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16년에 기준금리를 0%로 낮춘 뒤 6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유럽연합의 초저금리 시대는 끝이 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며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악화하면 9월에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전망을 더 뚜렷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9월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9월과 10월에는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오히려 채권 시장의 혼란을 덜 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모두에게 중대한 도전이라며 중기적 목표인 2%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5.1%에서 6.8%로 상향 조정했고 2023년과 2024년 수치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했는데요. 올해 유럽연합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3.7%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 수치 또한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현행 자산 매입 프로그램, 즉 APP를 7월 1일에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연준과는 달리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ECB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07%까지 올라선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미국 쪽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원 법안이 의회에서 계속해서 논의 중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 공화당의 마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식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도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공감하며 상원은 작년 6월 미국 혁신 경쟁 법안을, 하원은 2월 미국 경쟁 법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현재 세부 시행 여부 및 이를 일치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8월 초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8월에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고 또 이후에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이 점차 해당 법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행정부에 일종의 승리를 안겨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의 관심도 반도체 법안에서 총기 규제로 옮겨감에 따라 합의는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백악관이 관련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백악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협력하고 있으며 의회의 반도체 법안 합의를 우선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해당 이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TSMC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혜택을 볼 거라 그러는데 하루빨리 좀 잡음이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 가계 자산이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 또 워싱턴 포스트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66%가 내년 중에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했다는 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IMF의 경고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이미 한 차례 낮췄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낮추겠다. 추가 하향 조정을 예고했는데 해당 이슈 전해주시죠. IMF가 다음 달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IMF 정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이고 일부 국가는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지난 4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이후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4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3.6%로 낮췄습니다. IMF의 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7월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IMF가 7월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경우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됩니다. 앞서 세계은행과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은 바 있는데요. 세계은행은 기존 4.1%에서 1.2%포인트 낮춘 2.9%로 OECD는 4.5%에서 1.5%포인트 하향 조정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달 발표될 IMF의 조치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의 가계 자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심리에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시장 등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해당 이유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미국 가계 자산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계 순자산은 지난해 말 149조 8천억 달러에서 149조 3천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가계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하락한 주식의 가치는 약 3조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가계 자산이 감소한 건 코로나19가 경기 침체 위기를 불러온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인데요. 하지만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대차대조표는 올해 첫 3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아직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은행 계좌 잔고 역시 비슷한 내용을 암시했습니다. 수표성 예금과 화폐는 약 2,100억 달러 증가한 4조 4,7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저축성 예금은 900억 달러 증가한 11조 2,80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로이터는 이런 현금 증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려고 해도 소비 지출은 탄탄할 거란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가계 자산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소비 심리는 그렇게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 나온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글로벌 밀 공급난 가속화가 예상된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고 또 중국 당국이 엔트그룹 IPO 허가라는 이 외신 보도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제 어제였었죠. 엔트그룹이 IPO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나왔는데 중국 당국이 곧바로 이제 부인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UBS가 테슬라의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앞으로의 매출도 상당히 기대되는 가운데 이 딱 하나 오너 리스크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테슬라가 잘 갈 수 있다고 평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아이템은 이 글로벌 밀 공급난 가속화 예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금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 밀과 관련해서는 어떤 평가들 나왔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 밀 공급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공급난이 부각됐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전쟁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흉년으로 밀 공급이 더욱 빠듯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발생한 흉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농업 컨설팅 회사인 스트래티지 그레인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건조한 날씨를 지목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생산량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농산물의 18%를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5위 밀 재배국입니다. 밀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 그레인스는 프랑스 밀 수확량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인도, 호주에서 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모로코는 2007년 이후 최저 수확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캐나다와 미국의 밀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유엔 식량농업기구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생산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리라 전망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 대기업 CFO들이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다우지수 이 3만 선까지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슈링크플레이션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이 슈링크 줄이다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예를 들어서 클리넥스 한 박스에 대충 몇 장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한 100장 정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네,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50장에서 60장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슈링크플레이션을 채택할 경우에는 뭐 한 40장까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식의 어떤 해법에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돌아와서 마지막 이슈는 미국 대기업들의 CFO 이 평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증시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CNBC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의 경영진들이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NBC는 22개 기업의 CFO, 즉 최고 재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비롯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 운영의 가장 큰 위협으론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약 40% 이상의 CFO들이 이같이 응답했는데요. 특히 지정학적 위기를 비롯해 식료품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명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약 23%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위협으로 봤습니다. 한편 CFO들은 연준의 정책과 관련해선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CFO들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신뢰를 표명했지만 연준의 정책 행보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을 거란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선 68%의 CFO들이 내년 말에는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대부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약 41%의 CFO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2022년 말에 4%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일 비율의 응답자들은 금리가 3.49% 부근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 거라는 데는 이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앞으로 더 상승할 거란 점에는 동의한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77%의 CFO들은 다우지수가 3만 선 아래로 추락하리라 예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9% 이상 하락한 수치인데요. 또 현재 55%의 CFO들은 시장 반등이 대부분 일시적인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국 대기업 이 CFO들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